2절 부산에서의 새 출발. 부산에 이르는 노정과 피란 생활.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흑석동에 도착하신 뒤 명수대 새해수교회 시절 가까웠던 신앙 동지 광루필씨 집을 찾았으나 이미 부산으로 피랑 가고 없었다. 그 집에 짐을 푼 뒤 며칠간 머무르셨다. 1950년 12월 30일에는 예타숙직 이기봉씨 가족을 수소문 끝에 찾아 밤늦도록 정담을 나누셨다. 31일 곽씨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경관에 불신검문으로 흑석동 파출소로 연행되셨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김원필씨와 마찬가지로 방위군 징집 면목으로 창경궁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셨다. 짧은 머리인데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는 말에 검사원은 도망병이나 간첩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종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불합격증을 받고 김씨와 함께 흑석동 곽씨 집으로 다시 돌아와 195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셨다. 이틀 후 신검 불합격증을 가지고 파출소로 가서 피란민증을 발급받고 일사후퇴로 인해 1월 3일 서울 전역에 피란 퇴거령이 내려지면서 참아버님 일행도 부산을 목적지로 다시 피란길에 오르셨다. 내가 이북에서 이남으로 올 때 머리가 깎인 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도 이남에 왔고 젊은 사람이니까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창경궁에 신체 검사를 하는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갓 나왔지만 몸집이 말라깽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역 조사를 하는데 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간첩과 군인이 막 섞여 다녀 분간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머리를 깎았으니 간첩이 아니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간첩을 군대에 집어넣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겠으니까 조사하고서는 병종이라고 낙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증명서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생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이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오는 가운데 피란의 땅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피란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의 전투가 끝난 후에 부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피란 나오는 가운데 소련군의 위험, 중공군의 위험, 북한군의 위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톡톡히 피란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님 일생에 지나가는 역사의 하나의 발걸음이 아니고 역사시대의 탕감이라는 한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갈 길을 편안히 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란살이를 하면서 집이 없어서 잔디 위에서 자고 모래판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별을 바라보며 한의 눈물을 이 삼천리반도에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나오는 데에 55일이 걸렸습니다.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늘은 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지치게 되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쯤 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누구세요? 난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간밤에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닭도 잡고 떡도 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보기에 초라한 행인으로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선생님 얼굴과 흡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떡도 얻어먹고 닭고기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나를 따르던 식구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따라다니며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식구들까지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간곡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전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가보니 그 사람도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갔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삿된 것이다. 라고 해서 편지고 뭐시고 받아보지도 않고는 이단 사람이 나왔구먼.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왔소.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피란길을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철길 옆으로 난 도로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영천에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는 찢어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때가 1951년 1월 18일입니다. 그런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성분자였던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배신자로 떠나간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와서 인사를 하더니 울면서 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자기 사연을 말해서 내가 그럴 수 있나?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피란민 생활과 그 고난.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신 뒤 김원필 씨와 함께 대합실에서 버터깡통에 밥을 지어 요기하고 첫날 밤을 보내셨다. 당시 부산은 피란민들로 인산이네였다. 다음날 아침 서울 흑석동 집에 주소만 남겨놓고 피란 내려와 있던 광루필 씨를 찾아 3일간을 보내셨다. 그리고 1월 31일 우연히 일본 유학 시절 친구 엄덕문 씨를 만나 엄씨의 강권에 못 이겨 곧바로 부민동 그의 단칸 새방으로 옮겨 부인과 두 자녀 등 네 식구와 더불어 옹색한 생활을 시작하셨다. 일주일간 말씀을 들은 엄씨는 무릎을 꿇고 그대는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선생이요 위대한 성인이요 또 철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참아버님과 김원필 씨는 4월 초 순경 초량역 뒤쪽에 협소한 판잣집 노무자 숙소에 들어가 10여일을 지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흥남욱 중재자 김원덕 씨의 괴정동 집에서도 반달가량 머무르셨으며 해방 전에 정규회사 직원 사택으로 썼던 범내골 어귀 집에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가량 하숙을 하셨다. 또 제3부두에서 목도 일을 하시면서 반달가량 지내셨다. 어떤 때에는 양지 쪽 숲속이나 방공호에서도 주무시는 등 눈물 어린 피란민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밥을 얻어 드시고 때로는 낯선 집 처마 밑에 몸을 의탁하셨다. 부산에 도착하니 사람으로 초만원이었습니다. 방은 어디에 가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같고 빈 상자 같은 데에도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역에서 피란에 온 사람들이 부산에 전부 모인 것입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은 언제나 초만원이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도 밀려가는 듯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추웠습니다. 밤에는 일을 하고 한밤중 10시에서 12시쯤에 돌아오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무릎 있는 데까지 덮고 새우처럼 움츠리고 잠을 잔 것이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그때 덮은 외투를 기념으로 남겨두게끔 식구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한 외투라고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본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기념이 되는 외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와 오늘과 같은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엄덕문 씨는 학생 시절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수정동 내거리에 있는 좋은은행 앞에서 비가 내리는 날나 12시쯤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봤습니다. 엄 씨는 나를 만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북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엄 씨는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피란을 왔기 때문에 집이라는 집의 처마 아래에까지도 앉아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후 1시 2시 제일 따뜻할 때 외투를 뒤집어 쓰고 동산에 올라가 바위 사이에 앉아서 자던 상황에서 엄씨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해주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흥남 감옥 이후 부산까지의 노정은 넉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아버님의 옷이 그동안에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옷이 너무 더러워서 뒤집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콧옷을 입고 내려오던 때가 12월이었으니까 몹시 춥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는 기지부두에 가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잠자리를 정해서 잠도 자고 혼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부산에 피란 가서 부둣가에서도 자고 산속에서도 잤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군인 외투를 깔고 잘 때에는 2월 초라서 추웠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낮에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양지 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 꽁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자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었을 때에는 김삿갓 3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겨서 죽이 먹고 싶으면 부둣가로 나갑니다. 부둣가에 아주머니들이 팥죽을 쏘아오면 시글세라 보자기를 덮어서 그저 자기 귀동자 외아들을 품고 사랑하듯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죽을 사 먹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친구였습니다. 범일동 토담집에서 새 출발.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8월에 부산시 동구 범일사동 1513번지 범내골 막바지 수정산 중어리에 자그마한 토담집을 지으셨다. 맨돌과 흙만 포개 쌓다 보니 2번이나 무너져 앉아 3번째 만에야 완성되었다. 2평 한쪽 단칸방이었다. 별도의 부엌은 없었고 바깥 한쪽에 솥한개를 얹은 부뚜막이 있었다. 그 옆으로 다리를 들어올리고 허리를 굽히고서야 드나들 수 있는 1m 높이의 출입문이 있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낮은 지붕은 전투식량 상자로 연결해서 맑은 날이면 하늘이 보이고 궂은 날엔 비가 들이쳤다. 비가 오면 방 한 구석에 작은 샘이 솟고 밑에는 도랑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 쪽의 굴뚝을 통해 들어온 물은 방고래를 거쳐 아궁이로 흘러나왔다. 바닥에는 몇 겹의 겉적을 깔고 서너 겹 가마니를 펴서 깐 다음 폭이 넓고 긴 요를 펴서 깔았다.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후반기에는 김원필씨 직장 뒷바라지와 내적 준비에 주력하셨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온 김씨는 부업으로 미군들의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했다. 한 장에 4달러짜리를 하루에 10장 안팎, 많을 때에는 30장까지도 그렸다. 참아버님께서는 원리원본을 집필하면서 밤에는 부산 시내를 바라보시며 섭리의 미래를 그리셨고 새벽이면 산에 올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 내가 필한 시절인 32살 때 부산 초량에 처음 왔었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미남이었습니다. 내가 부산진 사부두에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 부둣가에서 팥죽을 팔던 아주머니들, 시루떡을 팔던 아주머니들이 생각납니다. 또 초량에 노무자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 조그만 방에서 원리원본을 쓰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이어서 눕더라도 바로는 못 눕습니다. 대각선으로 누워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누웠대자 발이 다 닿습니다. 부산 피란민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계집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진흙과 바윗돌을 재료로 해서 지은 아주 초라한 주거 장소였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산빛 아래다 오두막집을 지은 것입니다. 짓고 보니 바닥 중앙으로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붕은 헌 상자로 덮었습니다. 방은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넉 달 동안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이 길을 출발하면서 부산 범일동에 제비 둥지와 같은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삽이 있어야 합니다. 삽을 빌리려 해도 누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란민들이 돈만 생긴다면 뭐든 다 팔아먹으니까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삽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부삽으로 했습니다. 곡괭이도 없기 때문에 부삽을 가지고 털을 닦았습니다. 또 벽돌을 만드는 도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가서 전투식량 상자를 가져다가 귀퉁이를 째고 펴서 붙이고 그 위에 흙을 퍼다가 반죽해서 발라 집을 지었습니다. 흙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 둥지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북에서부터 만났던 식구들이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아버님을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부산 범일동 작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은 조그마한데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땅이 없으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말하지 않으니 산비탈을 가로로 파서 지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 방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21세기의 최고 문화주택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니까 땅을 한 반자쯤 파서 돌을 주워다가 수문을 내는 것입니다. 수문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 온돌을 놓았습니다. 그 온돌 아래에는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집입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이 됐으니까 6.25 전쟁이 계속될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군수물자 선단이 줄지어 부산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님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50척이고 어떤 때에는 100척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시 상황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배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볼 때 이 전쟁이 치열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배들이 적어지면 이제는 전쟁이 그저 이럭저럭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을 따르던 식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연계를 통해 인연이 되어서 만났던 식구들이 그때 범일동에 혼자 살고 있던 아버님을 총총걸음으로 찾아오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아버님이 옛날 피란 시절에 부산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집이 없습니다. 바위 똘에다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조그마한 탁상이 하나 있고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동란에 참전했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미군 부대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던 캔버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합니다. 아버님은 양쪽 네 군데에 호주머니가 달려있는 미군 작업복을 고동색으로 물들여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물을 들인 한복 바지를 데님도 매지 않고 입었습니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것도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처량하게 앉아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바위가 눈물의 바위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피란 생활을 할 때 김원필은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내가 틀도 만들고 종이에 줄까지 쳐주었습니다. 얼굴에 코만 그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칠했습니다. 밤을 같이 새워가면서 그린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저녁에 초상화를 30장까지 그렸습니다. 그것을 전부 그리려면 줄을 먼저 쳐야 됩니다. 30장씩 가져오면 먼저 줄을 치고 그 줄을 따라 본떠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전부 내가 쳐주는 것입니다. 한 장 그려주는데 4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군들이 귀국할 때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줄 것이 있으니까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임을 알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30달러 40달러 아니 한 300달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평균 20장 이상을 하루 저녁에 그리는데 그것을 혼자 그릴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줬습니다. 밤을 같이 새운 것입니다. 나는 김원필을 데리고 범내골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자기를 위해 주는 시간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서로가 위해주는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뜻을 중심 삼고 심정적인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 범일동 성지는 공동묘지 근처로 돌투성이의 골짜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 곳에 아버님은 돼지우리와 같은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지상의 어떠한 궁중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행을 할 수 있는 제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깊은 내심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거물대로 검어 있었고 복장은 한국 옷과 서양 옷을 섞어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범내골 성지에서 아버님이 바위를 붙들고 비통해했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6.25동란 때 화물선들이 꽉 찬 부산항, 무기를 나르느라고 배들이 꽉 찬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통일교회는 명실공히 고아의 자리, 세상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충효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준비한 사나이가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모신다는 아버님입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한국을 찾아옵니까? 부산 성지, 내가 앉았던 곳을 찾아옵니다. 그때야말로 피란민으로서 처량한 때였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저 대해를 건너 내가 마음으로 기대하던 심정의 인연을 저 나라에 가서 뿌려야겠다. 씨를 뿌려 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빙상 같은 이 세계의 부모가 어디 있고 처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6.25동란 때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봐라.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며 큰 상선, 하늘 상선에 나를 태워놓고는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위로하셨습니다.